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퍼스널 컴퓨터, PC 산업의 탄생 비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기술 있잖아요. 이 거대한 산업. 이게 사실 어떤 거창한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괴짜들이 벌인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물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로버트 X 크링글리의 책 액시던털 엠파이어의 첫 장 데모의 신 발췌문인데요. 이 글을 보면 PC 산업 초기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넘쳤던 시대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PC 산업이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건지, 또 그 중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동기는 뭐였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산업이 다른 산업들이랑은 확연히 다른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됐는지, 그 속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크링글리라는 저자가 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놔요. 뭐냐면 과거 미국인들은 자신을 야구 선수, 유권자, 아니면 독서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직 쇼핑객,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쇼핑이 그냥 필요를 넘어서서 여가 활동 그 자체가 되어버린 시대. 그걸 딱 짚어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 소비주의 확산이랑 PC의 등장을 직접 연결시키더라고요. 1970년대 후반에 PC가 딱 등장하면서 사무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확 빨라졌다고 보는 거죠. 타자기가 사라지고 또 비서의 역할도 좀 줄어들고 그런 변화가 있었죠. 동시에 이 PC라는 게 기업 활동의 속도나 규모를 예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확 키웠고요. 책에 그런 예시가 나오죠. 젊은 MBA 졸업생이 PC 한 대랑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그거 하나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회사의 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거대한 차입 매수, LBO 계획을 순식간에 세운다 이런 이야기요. 네, PC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부를 만드는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부는 다시 또 소비주의를 막 부추기는 연료가 되고. 그렇죠. 실제로 1990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P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매출을 합치면 무려 700억 달러였다고 해요. 이게 당시 자동차, 에너지, 심지어 불법 마약 산업 다음으로 큰 규모의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신화인데 여기서 크링글리가 던지는 핵심 주장이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이 모든 눈부신 성공이 첫째,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결과였다. 둘째, 이 성공을 이끈 주역들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아마추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셋째, 놀랍게도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다 이겁니다. 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아마추어리즘이랑 우연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데모의 신이라고 불렸던 빌 게이츠 일화예요. 1988년에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열렸던 시연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개발 중이던 워드 3.0 포맷 이걸 선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연회가 좀 이상했다면서요. 당장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 맞아요. 실제 출시는 한 5개월이나 남았었고 완성도도 한참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미완성 제품 시연회를 연 걸까요? 못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당시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스스로를 좀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뭐랄까, PC 업계의 스놉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목적은 이 까다로운 사용자들이 경쟁 제품, 예를 들어 맥라이트 2나 워드 퍼펙트 같은 다른 워드 프로세서를 사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였죠. 아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엄청난 게 나옵니다. 하면서 기대감만 잔뜩 심어놓는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었군요. 베이퍼웨어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연해야 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불안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였겠죠.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의 역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그냥 경영자가 아니라 직접 무대에 올라서 시연을 하는 쇼맨이었던 거죠. 자동차 회사 회장이 직접 신차 몰고 트랙 도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노린 건데 진짜 어려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당시 테스트팀 보고서를 보니까 그 버전의 워디에는 언제든 프로그램을 그냥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버그, 소위 타입 A 버그가 무려 6개나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와, 6개나요? 그럼 시연하다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야말로 지뢰밭 위에서 춤추는 심정이었겠는데요. 딱 맞는 비유예요.
게이츠는 이 6개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다 피해가면서 마치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시연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했나요? 놀랍게도 단 한 번 프로그램이 멈추는 크래시만 겪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요. 만약에 자동차 시연 중에 엔진에 한 번이라도 멈췄으면 그건 완전 실패였겠지만 크링글리는 당시 컴퓨터 사용자들은 이런 문제에 훨씬 너그러웠다고 지적해요. 아이 뭐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하하, 그랬군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있다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버그는 6개가 아니라 600개가 넘었다는 거? 네, 맞아요. 600개 이상이었다고 하죠. 이야, 이건 정말 기술 시연을 넘어서 거의 뭐 예술의 경지인데요. 빌 게이츠가 왜 데모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초기 PC 소프트웨어 개발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뭐랄까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버그투성이 제품을 팔아야만 했던 개발사들의 절박한 현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의 어떤 카리스마나 기술 시연 능력이 사업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시연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날 밤 빌 게이츠의 또 다른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게 또 정말 흥미로워요. 시연회를 마치고 애나버 시내에서 술에 약간 취한 게이츠가 차를 멈추고 길가에 있던 흑인 청년들한테 다가가서 외쳤다는 거잖아요. 나 랩하고 싶어. 내가 이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요. 아, 상상만 해도 좀 어색한 장면인데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백만장자 너드 백인 청년이 갑자기 랩을 하겠다고 나섰다니. 네. 하지만 크링글리는 이걸 그냥 단순한 술주정이나 뭐 이상한 행동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PC 혁명을 이끈 핵심 동력이 숨어 있다고 봐요. 바로 내가 빈칸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I can fill in the blank, you'll see. 이 외침이요. 이게 단순히 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항심,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 그리고 자신감이랑 불안감이 막 뒤섞인 그런 청소년 특유의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크링글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포착한 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초기 PC 개척자들의 움직였던 근본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이 증명 욕구라는 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너드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은 뭐 돈이나 명예 아니면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창한 이상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 마초 스탠다드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세계, 즉 PC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동료 괴짜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훨씬 강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19살의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당시에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컴퓨터였던 알테어에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이직을 구현하겠다고 덤벼들었잖아요. 네, 심지어 그 알테어를 만든 개발자들조차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 생각 하나로 결국 성공했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었고요. 애플의 탄생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티브 워즈니악은 처음에는 사업이나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냥 동료 컴퓨터 너드들이 모인 홈브루 컴퓨터 클럽, 거기서 친구들한테 와, 저 친구 진짜 대단하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애플 원이라는 혁신적인 기계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잠재력을 알아보고 사업으로 연결시킨 게 바로 스티브 잡스였고요. 잡스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워즈니악이 만든 거 보고 상업적인 가능성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낡은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랑 부모님 집 차고를 투자하면서 동업을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거대한 PC 산업의 씨앗이 뿌려진 거고요. 네, 이 개척자들 이력을 보면 대부분 뭐 정식 교육이나 화려한 경력이 부족했어요. 워즈니악은 HP의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였고 잡스는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시간제 근무하던 청년이었고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중퇴생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성공한 사업가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인물들이었어요. 크링글리가 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설명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공황소년이랑 컴퓨터소년의 대비예요. 아, 네. 공황소년은 그 비행기에 완전히 매료돼서 공항 근처를 막 어슬렁거리면서 허드렛 일 돕고 언젠가면 비행기를 타거나 조종하는 꿈을 꾸던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린드버그 시대부터 꽤 오랫동안 미국 전역에 이런 소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비행은 직접 소유하거나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를 만들거나 조종하려면 엄청난 돈과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했으니까요. 네, 결국 경제적인 장벽 앞에서 그 꿈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동경의 대상일 뿐이고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쯤 되니까 이런 낭만적인 꿈은 거의 사라졌다고 저자는 보고요. 그런데 반면에 1977년에 크링글리가 실리콘밸리에서 봤다는 컴퓨터 소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10대들은 전자부품 공장 쓰레기통을 뒤져서 쓸만한 부품들을 찾아내고 그걸로 직접 컴퓨터를 조립하고 스스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와, 정말 다르네요. 공항 소년하고는. 네, 이 대비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왜 컴퓨터 소년들은 공황 소년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크링글리의 분석은 아주 명쾌해요. 컴퓨터 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생산수단, 즉 컴퓨터를 직접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침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리콘밸리의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비행기랑은 다르게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 없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 컴퓨터 소년들이 기술을 그냥 놀이처럼 다루면서 PC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컴퓨터 키드로 만들었다. 이런 통찰이네요. 단순히 기술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 이게 어떻게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PC 산업만의 독특한 엔지니어 문화라는 게 자리 잡게 돼요. 흥미롭게도 저자 크링글리 본인도 업계 가십 칼럼니스트로서 기업 내부의 엔지니어들한테 직접 정보를 얻는 좀 특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뭐 신제품 계획이라든지 성공이나 실패 사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엔지니어들이 자기 회사 비밀 정보를 외부 칼럼니스트한테 제보했을까요? 보통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먼저 아닌가요? 좀 이상한데요? 크링글리가 그 동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요. 첫째는 자기가 참여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마케팅 부서가 제품의 진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왜곡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는 거고요. 둘째는 반대로 자기가 관여한 제품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 그 수치심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들한테 미리 경고하고 싶어서. 그리고 셋째는 그냥 권위나 규칙에 대한 순수한 반항심 때문에 그들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회사는 거짓말해도 보스는 거짓말해도 엔지니어는 거짓말 못한다. 크링글리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긴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정직함이 곧 실력이니까요. 복잡한 기계나 소프트웨어는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이런 문화가 다른 산업이랑 비교해보면 그 독특함이 더 잘 보여요.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가 지역 신문 기자한테 전화해서 사실 다음 달에 나올 오리 신용 엔진 연비요 광고보다 훨씬 안 좋아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링글리가 똑똑한 회사는 엔지니어를 대중 앞에 함부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조언도 하잖아요. 언제 사실 이 제품 전원 공급 장치가 너무 뜨거워서 불날까 봐 걱정돼요. 제가 회사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듣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이 독특한 문화가 PC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어요. 잘못 만들어진 제품은 엔지니어들의 내부 고발이나 정보 유출을 통해서 시장에서 더 빨리 퇴출되거나 아예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반대로 좋은 제품은 더 빨리 입소문을 타고 인정받았죠.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들은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품 그 자체에 대한 헌신과 진실성이 때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문화는 기업의 겉모습까지도 바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대기업, IBM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중역 회의실, 마호가니 책상, 딱딱한 정장 차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 같은 곳은 사내 배구 시합하고 사무실에 정크푸드 널려 있고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고 심지어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전 직원이 물총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자유분방함이 단순한 문화적 특징을 넘어서 당시 어도비가 43%라는 정말 경이적인 이익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저자는 이 독특한 문화가 곧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을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강력한 효율성과 창의성이 숨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하필 미국에서 이런 독특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크링글리는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PC 시장, 특히 데스크톱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더라고요. 네, 아시아 기업들은 하드웨어 제조에는 정말 능하지만 평균 18개월마다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PC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걸 예측하거나 주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는 스타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성능이라는 본질을 놓쳤다고 비판하고요. 크링글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마력, 즉 성능이 팔린다고요. 결국 미국의 경쟁 우위는 다른 데 있었던 거군요.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그렇습니다. 크링글리는 미국의 강점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소년 같은 에너지, 아돌레선트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해요. 기성 질서에 대한 반항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흥분과 낙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하는 PC 산업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 기업들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이 산업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PC 산업은 어른들의 계획이나 감독 없이 괴짜들이 자신들의 열정, 호기심, 그리고 동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걸 따라서 자유롭게 막 뛰어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존 산업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독특한 생태계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의도되지 않은 혼돈 속에서 오히려 혁신이 만개한 셈이군요. 과 괴짜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더 잘났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뒤섞여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독특한 너드 문화가 어떻게 산업 전체의 혁신과 역동성을 이끌었는지도 살펴봤고요. 네, 특히 제품의 본질에 집중하는 엔지니어들의 정직함과 솔직함, 그리고 기존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가 어떻게 빠른 실패와 빠른 성공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산업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의 감독 없는 성장이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크링글리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어쩌면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너드들의 성공 방식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잊고 지냈던 어떤 개척자 정신이나 비즈니스의 활력을 되찾을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성공 방식과 문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나 혹은 여러분의 일과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뜻밖의 통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생각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